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에게 설렘과 고민을 동시에 안겨줄 범민간, 범정부 조직이 오늘 출범했습니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지만 코로나와 함께해야 하는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두의 지혜를 모아 10월 말까지 새로운 일상으로 가는 지도를 만들 계획인데요. 지금의 백신 접종 속도를 감안하면 그 일상은 다음 달 둘째 주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준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의 첫 회의는 고난의 시간을 지나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시작할 때라는 선언으로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를 더 이상 미지의 공포가 아닌 통제 가능한 감염병으로 바꿔내고 국민 여러분께서 소중한 일상을 되돌려 드리는 준비를 하자는 것입니다. 일상회복은 단계적이고 포용적이며 국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세 가지 원칙이 제시됐습니다. 다만 당장 마스크를 벗어던지자는 건 아니라며 개인 방역 수칙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점진적으로 일상회복을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완전히 긴장을 풀기에는 이른 상황입니다. 아직도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국민들이 많이 계시고 단계적 일상회복 시작 시점은 정부가 예상했던 11월 9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상회복의 전제 조건인 백신 접종 완료율 70%를 돌파하는 시점이 당초 예상된 오는 25일보다 더 빨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70% 달성부터 면역 형성 기간인 2주가 지난 시점을 일상회복 시작 시점으로 본다면 11월 첫째 주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에 따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는 실행 계획 준비에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백신 패스 적용 문제, 확진자 수 중심에서 중증 사망자 위주로 방역 체계를 전환하는 방안 등 기존의 코로나19 대응 체계 전반을 손질하게 됩니다. 방역 완화를 해도 확진자 증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영역부터 굉장히 조심스럽게 열어갈 필요가 있겠다. 제일 중요한 게 지금은 속도를 어떻게 조절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것 같고요. 자영업자 지원 방안 등 경제와 사회 문화, 자치 안전 분야에서도 전문가와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일상회복 계획이 만들어지는데 1차 로드맵은 이달 말 발표됩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두고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거리 두기 지침이 이번 금요일에 나옵니다. 정부는 일상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로 삼겠다면서 일부 지침을 지금보다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김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584명, 어제보다 200명 넘게 늘었지만 닷새째 1,0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하루 평균 확진자는 1,745명으로 직전 주보다 14.5% 줄었고 감염 재생산 지수도 1 미만으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모레 발표할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안을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가기 위한 완충지대로 삼겠다며 일부 방역 조치를 완화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은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체계 전환 과정을 고려하면서 징검다리격 기간에서 어떤 방역 조치들을 조정할 것인지. 우선 사적 모임의 인원이나 시간 제한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접종 완료자에 한해 식당과 카페의 이용 시간을 현행 밤 10시에서 12시로 연장하는 한시적 백신 패스제 도입을 건의했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이 매우 크고 국민적 피로감도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사적 모임을 확대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또 마스크 착용을 전제로 종교시설과 스포츠 경기장, 문화체육시설의 참여 인원 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 중입니다. 적용 기간은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안인 만큼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전까지 3주 정도 유지될 걸로 보입니다. 정부는 오늘 저녁 생활방역위원회를 열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모레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만 정부는 환자 발생이 정점을 지났다고 판단하긴 어렵다며 마음을 놓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긴 하지만은 여전히 확산의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봅니다. 정부는 또 돌파 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얀센 백신 접종자에 대해서도 mRNA 백신으로 추가 접종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성현입니다. 바로 간다. 사회정책팀 박윤수입니다.
1년 9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사태. 하지만 우리나라도 다음 달이면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합니다. 우리 일상에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는 건데요. 해외의 경우에는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고 일상을 되찾은 곳들이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바로 영국이죠. 코로나와의 공존을 선택한 지 3개월을 맞은 영국 사회의 지금 모습은 어떨까요? 바로 가보겠습니다. 잉글랜드와 헝가리의 월드컵 예선전이 열린 영국 런던의 웸블리 스타디움. 지하철역 출구부터 경기장까지 뻗은 700m 거리를 사람들이 가득 메웠습니다. 경기 시작까지 아직 2시간이 남았는데요.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관중들의 행렬이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Football is about the fans. Throughout the last 18 months, and we've had this COVID stuff, and we've had all this fake cheering and stuff. We don't need that. 그런데 이 거대한 인파 속에 마스크 쓴 사람을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부분 백신을 맞았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I'm alright, I'm safe. I've had it twice, and I've survived, so I'm all good. All got the vaccine now as well. 런던의 대표 관광지 트라팔가 광장. 시민들 사이로 어린 학생들이 마스크를 벗고 바닥에 모여 앉아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야외 대면 수업을 다시 하게 되면서 교사와 학생들의 만족도는 크게 올라갔습니다. The being at school is not just the learning, but the social aspects of what they do. So although it's perfectly great to be online and learn by the computers. 아침 출근 시간, 런던 워털루역으로 가봤습니다. 바쁘게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들 가운데 역시나 마스크 쓴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I am very careful, not standing too close to people, but I'm not really that concerned now. 영국 정부는 마스크 착용을 권유하고 있지만 강제하진 않고 있습니다. 영국인들도 마스크 착용을 철저하게 개인의 선택의 문제로 바라봅니다. We like to give as much freedom as possible with precautions, and in the end, it comes down to the individual to take their own precautions on COVID. 그만큼 높아진 감염 위험을 개인과 사회가 함께 감당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1월 이후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 820만 명, 사망자 13만 7천 명. 세계 어느 곳보다 깊은 상처를 입었지만 코로나와의 공존을 가장 먼저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런던에 가 있는 박윤수 기자를 직접 연결해서 지금 이 시간 런던의 풍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취재 기자가 해외 출장을 가고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것도 사실 저희 역시 최근 들어서 다시 가능해진 보도입니다. 박윤수 기자. 네, 저는 지금 영국 런던 소호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마스크를 벗고 있는데 박 기자도 백신 접종은 다 마친 거죠? 네, 저도 접종을 완료하고 2주가 지났습니다. 지금 뭐 주변을 보니까 런던 시민들 대부분이 마스크를 안 쓰고 있어요. 네, 카페와 식당, 극장과 클럽이 모인 이곳 소호는 런던에서도 가장 붐비는 거리입니다. 서울로 치면 홍대 앞이나 이태원과 비슷한데요. 지금이 정오 무렵인데 식사하는 사람들, 카페에 모여 앉아 이야기 나누는 사람들, 또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로 활기가 넘치는 모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길가에서 마스크 쓴 사람 거의 찾아볼 수 없고요. 카페나 상점 같은 실내에서도 마스크 벗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일상을 런던 시내 거의 모든 장소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만큼 이제 확진자 수는 반대로 급증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도 영국인들은 이제 온전하게 감당을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네, 일단 이곳 사람들은 하루 확진자 수가 몇 명인지에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무증상이나 경증 환자는 집에서 쉬면서 회복을 하고 위중증인 경우에만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는데요. 정부 발표를 보면 영국에서는 매일 3, 4만 명 정도 신규 환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보다 10배에서 20배 정도 많은 건데요. 하지만 이 중 병원 입원 환자는 700여 명에 불과하고 위중증 환자 병상도 모두 8,000개 미만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재택 치료를 받고 있다는 건데요. 백신 접종 완료율이 66%로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크게 줄었기 때문에 이런 대응이 가능합니다. 코로나가 위험한 병인 건 맞지만 국민들이 일상을 반납하면서까지 대응할 시점은 지났다는 게 영국인들의 생각인 거죠. 물론 방역을 해제한 영국의 코로나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무조건 영국의 사례를 따라간다기보다 장단점을 잘 분석해서 한국 사정에 맞는 일상 회복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런던에서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네, 민주당이 이낙연 캠프 측의 이의 제기를 수용하지 않기로 결론 냈고 몇 시간 뒤 이낙연 후보는 경선 결과를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지사는 우리는 함께 산에 오르는 동지라고 답하면서 민주당의 경선 내홍은 사흘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사흘째 칩거를 이어가던 이낙연 전 대표가 SNS에 글을 올려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경선 결과를 수용한다며 경선에서 승리한 이재명 후보께 축하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숙고하고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면서 당원들을 향해서도 서로 배려하고 존중해달라, 누구도 모멸하거나 배척해선 안 된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즉각 화답했습니다. 대의를 위한 결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낙연 후보는 민주당과 대한민국의 발전에 헌신한 우리 당의 자랑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손을 꽉 맞잡고 산에 오르는 동지가 됐다며 함께 능선을 넘어 반드시 정상에 오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당무위원회에서는 중도 사퇴한 후보의 득표는 무효 처리한다는 당 선관위의 해석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측의 이의 제기를 수용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한 겁니다. 다만 논란이 된 당규는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향후 대선을 향해서 단합해서 가자면 모든 차이점들을 극복하고 이렇게 결정한 것이 옳다라는 취지하에 의결했다. 이 전 대표 측은 당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당무위의 판단을 요구해왔던 만큼 더 이상 경선 결과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이 전 대표의 결단에 감사하다며 내홍 치유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잘 수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저력이 있는 정당이라 하나로 모일 거로 보입니다. 또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이 전 대표의 승복과 별개로 일부 지지자들은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는 등 반발하고 있어 완전한 후유증 회복까진 좀 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집권당의 대선 후보로서 본선 경쟁 준비를 본격화했습니다. 오늘은 당의 원로를 만나서 대선 승리를 다짐했고 당 지도부와 함께 원팀 선대위 구성에 착수했습니다. 이어서 이학수 기자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뒤 처음으로 마주한 당 원로들 앞에서 내년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4기 민주정부를 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승리, 민주개혁 진영의 승리, 4기 민주정부 창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원로들은 모든 후보의 지지자들까지 단합해야 한다. 역사적 사명감으로 뭉치는 계기를 만들자며 단합을 주문했습니다. 원로들의 원팀 당부에 송영길 대표는 경선에 참여한 모든 주자들을 아우르는 통합 선대위를 이 지사와 함께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여한 모든 분들의 에너지를 통합시켜서 용광로 선대위를 만들고 우리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당력이 하나로 모일 수 있는 통합 선대위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도 이 지사가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는 사실을 즉시 공개한 건 명실상부 집권당 대선 후보임을 거듭 확인한 뜻이라고 힘을 실었습니다. 야당의 대장동 의혹 공세에는 이 지사의 단독 돌파가 아닌 당 차원의 적극 대응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당내 국민의힘 토건비리 전담팀이 이 지사를 측면 지원하는 동시에 국민의힘 관련 인사들과 화천대유의 관련성도 집중 부각시키겠다는 전략입니다. 이 지사 역시 경기도의 대장동 관련 자료를 요구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신경전을 벌이며 기선 잡기에 나섰습니다. 대장동 관련 사업은 성남시 자료이기 때문에 경기도에 일체 자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경기도가 야당에 제출을 안 한 건 도지사 휴가 일정 같은 지방 사무 자료라며 국정감사 대상이 아닌 걸 요구하지 말라고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MBC 뉴스 이학수입니다. 국민의힘 후보들은 오늘 제주에서 TV토론을 벌였습니다. 토론에 앞서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유승민 후보를 강한 어조로 비판했는데 실제 토론이 시작되고 봤더니 윤석열, 원희룡 대 홍준표, 유승민의 2대2 구도가 됐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당내 주자들의 공세에도 우린 깐부 아니냐며 원팀 정신을 강조했던 윤석열 후보는 홍준표, 유승민 두 후보를 싸잡아 몰아붙였습니다. 윤 후보는 제주 당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선배들이 제대로 했으면 선거에서 이렇게 박살이 났겠냐며 무슨 면목으로 또 나와 민주당 프레임으로 공격을 하냐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야당의 대선 후보가 할 소리입니까? 정말 이런 정신머리부터 바꾸지 않으면 우리 당은 없어지는 게 낫습니다. TV 토론이 시작되자 윤석열 후보는 홍준표 후보의 제주 카지노 공약을 도마 위에 올렸습니다. 제주도를 라스베가스식으로 이제 개발을 하시겠다고. 안 그래도 이 난개발 때문에 지금 제주의 이 환경이 죽을 판인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도로도 만들지 말아야죠. 반면 원희룡 후보에겐 덕담을 이어갔습니다. 법조인들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사로서 공부를 해가지고 그렇게 대처하신 거에 대해서는 참 높이 평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 후보는 유승민 후보가 거듭 문제 삼았던 윤석열 후보와 역술인과의 관계를 캐물었습니다. 현 제주공항을 확장하는 안은 어떻습니까?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생각은 해봤습니다만은. 정강 선생님 유튜브를 보니까 제주공항을 확장하니 좋다고 그래 말씀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복지 정책을 놓고 윤석열 후보와 설전을 벌였습니다. 국가 부채도 더 늘리지 않고 세금도 더 늘리지 않으면서 복지를 하는 방법이 아예 없거든요. 뭐 여러 가지 지출에 비해서 우리 윤석열 후보님은 좀 증세도 필요한데 증세가 필요하다고요? 아니 지난번에 부가세 인상에 대해서는 반대하셨잖아요. 4인 주자들은 이틀 뒤엔 1대1 맞수 토론에서 다시 맞붙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대장동 의혹의 몸통격인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내일 열리는데요. 바로 취재기자 연결해서 몇 가지 쟁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윤수환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자, 검찰이 한 차례 조사 직후에 전격적으로 영장을 청구했는데 이 김 씨의 구속 여부가 수사에 큰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는 내일 오전 법원에서 열리는데요. 수사팀은 밤 늦게까지 구속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준비에 몰두하고 있는 표정입니다. 어제 저녁 기습적인 영장 청구에 적잖이 당황했던 김 씨 측 역시 신문 준비에 정신이 하나도 없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에 적은 김 씨의 혐의는 뇌물 공여와 횡령, 배임 등 크게 3가지입니다. 김 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할 뿐 아니라 검찰이 충분히 조사도 안 해보고 영장부터 청구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일 심사에선 범죄 혐의의 소명뿐 아니라 검찰이 피의자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했는지 또 김 씨의 증거 인멸과 도주 가능성 등이 구속을 가를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자, 그런데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에 곽상도 의원에 대한 뇌물 혐의도 들어있다고요? 네, 검찰은 김만배 씨가 화천대유 직원이었던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 등 명목으로 지급한 50억 원도 뇌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씨 측은 회사의 정상적인 지출이란 입장인데요. 반면 검찰은 회계상 문제가 없다고 회사 돈을 뇌물로 쓸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횡령죄까지 적용했습니다. 다만 뇌물죄 판단의 핵심인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 등은 영장에 적히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내일 신문에서 검찰이 혐의를 구체화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김만배 씨 측은 검찰이 내세운 혐의가 전체적으로 정영학 녹취 파일을 토대로 한 거라며 신빙성 논란을 집중 제기할 걸로 예상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핵심 인물이죠. 정부가 이 남욱 변호사에 대한 여권 무효화 결정을 내렸죠. 네, 검찰의 요청을 받은 외교부가 오늘 남욱 변호사에게 여권 반납을 명령하고 여권 발급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제 남 변호사가 통지서를 받고도 2주 안에 반납하지 않으면 여권을 쓸 수 없게 되는데요. 이 경우 곧장 추방되는 건 아니지만 또 다른 나라로 이동할 수는 없고 신원 확인조차 어려워집니다. 다만 남 변호사가 귀국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걸 보면 검찰이 이미 물밑에서 귀국을 조율하고 있는 거란 해석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어제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4인방 중에 마지막으로 모습을 드러냈죠. 하지만 의혹의 실타래는 오히려 더 꼬이는 모습인데요. 한때 대박을 꿈꾸면서 의기투합했던 이들 4인방은 이제 수사의 칼날 위에서 물고 물리는 사이가 됐습니다. 조국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투자금 1억 원으로 배당금 1,200억 원을 챙긴 천화동인 1호의 실제 주인은 누굴까? 남욱 변호사는 김만배 씨로부터 천화동인 1호가 본인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가 절반은 그분 것이라 했다는 정영학 녹취록과도 맥이 닿아 있습니다. 남 변호사는 다만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는 당사자만 알 거라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대장동 4인방 중 마지막 인물까지 등장해 입을 열었지만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는 여전히 안개 속인 겁니다. 화천대유의 정관계 로비 정황을 뒷받침하는 350억 실탄 발언의 진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 변호사가 저희끼리 7명에게 50억씩 주겠다는 얘기를 했었다고 확인하면서 정영학 녹취록에 무게를 실었지만 사실 무근이라던 김만배 씨와는 정면으로 맞선 셈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선 유동규 전 본부장과 각을 세웠습니다. 남 변호사는 최종적으로 사업을 결정한 건 유 전 본부장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는데 구속 직전 유 전 본부장은 공공수익을 높이려 최선을 다했을 뿐 대장동 개발사업 설계자라는 의혹은 터무니없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해외에 머물다 침묵을 깬 남 변호사는 10여 년 전부터 대장동 사업에서 손발을 맞췄던 정영학 회계사와 여전히 한 배를 탄 걸로 보입니다. 일부 질문에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녹취록에 있으니 맞을 것이라며 정 씨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김만배 씨와 유 전 본부장에게 모든 책임을 넘기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두 사람에게는 다소 감정적인 태도까지 보였습니다. 김 씨에 대해선 돈 문제만 나오면 하루에도 몇 번씩 입장을 바꾸는 등 신뢰할 수 없었다고 했고 유 전 본부장은 정 회계사와 자신의 따귀를 때린 사람으로 기억했습니다. 남 변호사가 귀국 의사를 밝힌 만큼 이들 4인방 간의 연쇄 대질 신문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대장동 의혹 사건은 검찰과 경찰이 동시에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두 기관에게 적극적인 협력을 지시하자 검찰이 곽상도 의원 아들의 퇴직금 사건을 경찰에 넘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곽상도 의원은 성과급이 왜 뇌물이냐면서 반발했습니다. 강나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찰은 지난주 곽상도 의원의 아들 병채 씨를 8시간가량 조사했습니다. 5년여 일하고 퇴직금 50억 받았다는 건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경찰 조사 성실히 임했고 성과급 관련해서 성실히 말씀드리고 나왔습니다. 조사 이틀 전 곽상도 의원 부자의 자택 등을 포함해 압수수색 영장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이 같은 사건을 수사 중이라며 영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검찰이 나설 테니 경찰은 수사를 멈추라고 한 셈인데 경찰은 곽 의원 아들 조사를 강행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철저한 수사와 함께 검찰과 경찰이 적극 협력하라고 지시하자 검찰은 결국 사건을 넘기라고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검찰 측은 수사 효율성을 위한 결정이라며 수사팀이 진행에 따라 다른 사건도 송치를 요구할지 결정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넘길지 결정하기 위해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검찰과 경찰은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각각 수사하면서 중복과 혼선 우려가 있었습니다. 신경전 속에 경찰이 검찰이 찾지 못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찾아내 검찰이 체면을 구기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상당 부분 파손된 것으로 알려진 유동규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증거 보전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이미 김만배 회장의 구속영장에 50억 원은 곽 의원을 겨냥한 뇌물이라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곽상도 의원은 SNS를 통해 천문학적인 수익을 거둔 화천대유에서 이성문 대표는 성과급 120억 원을, 양모 전무는 100억 원을 받았다며 직원 모두에게 배분되는 성과급이 왜 뇌물로 둔갑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삼성화재 보험 설계사 2만 명이 업무를 할 때 모두 똑같은 종류의 삼성전자 태블릿 PC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출시된 갤럭시북인데요. 그런데 이 갤럭시북이 성과급 대신 떠넘긴 일종의 재고떨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더 자세히 취재를 해봤더니 삼성 계열사들 사이에서 의심스러운 내부 거래가 있었습니다. 차주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손해보험업계 부동의 1위 삼성화재. 삼성화재 보험 설계사들은 요즘 고객들을 만날 때 서류 대신 태블릿 PC를 갖고 다닙니다. 보험 설계부터 계약까지 삼성화재 보험 설계사 2만 명이 모두 똑같은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2017년 5월에 출시된 삼성전자 갤럭시북 12입니다. 2019년 삼성화재는 보험 설계사들이 쓰는 전용 영업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 다른 태블릿에선 작동이 불가능했습니다. 딱 한 모델, 바로 삼성전자 갤럭시북 12에서만 작동했습니다. 이걸로 모든 시스템이 바뀌었으니까 이 좋은 시스템으로 이제 운영을 해야 되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구매를 해야 된다. 그리고 보험 설계사들을 대상으로 이벤트도 열었습니다. 한 달 동안 목표 실적을 달성한 사람에게 시상품으로 갤럭시북을 줬습니다. 그런데 말이 좋아 시상품이지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보험 설계사의 수입은 기본 수수료와 실적에 따라 더 주는 성과 수수료로 구성됩니다. 갤럭시북을 받은 보험 설계사는 이 성과 수수료에서 95만 5천 원을 공제했습니다. 정확히 갤럭시북 12 납품가만큼 빼고 준 겁니다. 보험회사 용어로 시책이라고 그러는데 시책 금액이 현금도 있고 물품도 있는데 그거를 대체하니까 결과적으로는 내가 산 거다라는. 이벤트가 끝나고 새로 입사한 8천 명은 자기 돈으로 태블릿을 사야 했지만 이미 단종돼 구할 수 없는 모델이었습니다. 이 기종은 없어요. 시장에서 이미 한물 가서 다른 제품으로 대체되고 난 뒤에 우리한테 넘긴 거고. 삼성화재가 사들여 보험 설계사들에게 떠넘긴 갤럭시북은 모두 2만 8천 대. 납품가 기준 267억 원어치입니다. 영업 프로그램은 삼성 SDS가 20억 원을 받고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특정한 태블릿 모델 하나에서만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걸까? 보험 설계사들은 출시된 지 1년 반이 지난 삼성전자의 재고 모델을 떨어내는데 자신들이 이용당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삼성전자 상품 제품 써야 돼요. 핸드폰도 뭐든지. 근데 그 기종들이 너무 빨리 바뀌는 거죠. 그러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거 또 상품이 또 바뀔 때가 됐구나. 이거 재고 처리할 때가 된 건가? 삼성전자의 재고 모델을 같은 계열사인 삼성화재가 보험 설계사들에게 떠넘긴 건 아닐까? 삼성화재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자기들은 이동통신사들을 상대로 공개 입찰에 붙였고 태블릿 기종도 통신사가 고른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통신업체들 말은 다릅니다. 삼성화재도 바보가 아닌 이상 문제가 있잖아요. 당시 그 스펙으로 살 수 있는 태블릿은 갤럭시 북밖에 없대요. 단말기는 지정이 돼서 나왔다고 하네요. 네, 이거 가지고 이제 입찰을 들어와라. 삼성화재는 성과 수수료는 현금이든 물품이든 회사가 알아서 결정한다며 원래 줘야 되는 돈을 안 주고 대신 태블릿을 떠넘긴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삼성화재 노조는 태블릿 떠넘기기와 삼성 계열사들 사이의 부당 거래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얼굴이 그려진 티셔츠가 등장했습니다. 최고 존엄의 얼굴이 옷에 그려진다는 게 북한에서는 전례가 없는데요. 김 위원장은 최근 샌들을 신고 연설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손영 기자가 분석합니다. 북한 노동당 창건일을 기념한 국방 전람회 개막식. 지휘자의 손짓에 맞춰 국가가 연주되고 행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지휘자가 입은 하얀 티셔츠가 눈에 띕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동안의 주요 공식 행사들을 고려하면 단원들도 같은 옷을 입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고 존엄을 절대적으로 신성시하는 북한이 김 위원장의 얼굴을 옷에 그려 넣은 건 매우 이례적이란 평가입니다. 지난 2003년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 당시 환영 현수막 속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진이 비에 젖는다며 북한 응원단이 눈물을 흘리고 현수막을 회수하기도 했습니다. 장군을 자기 찌그러졌을
있으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네, 이제 비가 오면 우리 상관 영상이 젖어준단 말입니다. 우리 이걸 보고 절대로 그냥 갈 수 없습니다. 쿠바 혁명의 아이콘인 체 게바라나, 베트남의 호찌민처럼 상징적 인물이 그려진 티셔츠들을 모방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에는 역시 신성시하는 인공기가 새겨진 티셔츠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박람회장에 샌들을 신고 나타난 모습도 외신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권위보다 친근한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무오류의 수경 이제 이걸 내려놨거든요. 너무 신비화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본인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상국가 지도자들의 일부 모습들을 좀 흉내내면서 인민들한테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가고. 김 위원장 옆에 나란히 선 파란색 옷을 입은 남성도 화제입니다. 해외 SNS에선 인간 대포알, 로켓맨 등으로 불리는데 지난달 열병식에서도 엄숙함을 깨기 위해 등장시킨 낙하산벽입니다. 도종 낙하산을 활짝 펼치고 활공하고 있는 낙하산벽. 최근 들어 부쩍 세계의 기준에 따라 정상국가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북한. 과도한 인권 침해, 그리고 국력 대부분을 무기 개발에 할애하는 등 비정상적인 국가 운영 방식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손령입니다. 제보는 MBC입니다. 골프장의 한 경기 보조원이 중년 남성한테 성추행을 당했는데 골프장 측이 사건을 덮기에만 급급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 골프장에서는 6개월 전에도 성추행 사건이 있었는데 골프장 측이 손님 편을 들면서 손님의 갑질과 신체 접촉은 참아야 한다고 교육까지 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김건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용인의 한 골프장, 한 여성 경기 보조원이 지난 2일 중년 남성 4명의 골프 라운딩을 보조하다 성추행을 당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손님이 이제 제 허리를 자꾸 이렇게 자기 쪽으로 당기더라고요. 넘어지는 척하면서 부딪히더라고요, 저랑. 제 뒤에서 살짝 안으려고 하는 것처럼. 불쾌한 신체 접촉이 4시간 넘는 라운딩 내내 계속됐는데 당황해 대응도 못했다는 겁니다. 폭포수가 안 보인다면서 제 옆구리를 이렇게 막 찌르는 거예요. 골프채를 주면 손을 잡고 그러니까. 라운딩이 끝난 뒤 골프장 측에 신고했는데 골프장 측은 이미 지난 일이라며 경찰 신고도 만류하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어제 일은 지나갔으니까 일단은 내가 따로 손님한테 전화를 해서 사과를 하게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골프장 측 도움을 받지 못한 이 보조원은 다음 날 경찰에 직접 고소했습니다. 그제야 면담에 나선 골프장 측은 왜 제대로 얘기 안 했냐며 오히려 보조원 탓을 했습니다. 얘기 안 했으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일단은 정리가 된 걸로 일단 판단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이 골프장에선 지난 4월에도 경기 보조원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고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때도 골프장 측은 직원이 아닌 손님 편을 들었다고 합니다. 저 사람은 안 그랬다는데 어깨만 툭 건드렸다는데 이러는데 거기서 더 화가 난 거예요, 저는. 심지어 골프장 측이 이 사건 이후 황당한 교육을 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 골프장에서는 면접 당시 캐디들에게 심지어 손님들의 부적절한 언행과 신체 접촉을 참아야 한다는 말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느 정도 손님이 뭐 갑질을 한다던가 그런 거는 감안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너무 이상했었어요. 골프장 측은 성추행 신고를 덮으려 하거나 신체 접촉을 참으라고 교육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신체 접촉을 해도 감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 하더라고요. 너무 일반적인 얘기고요. 캐디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렇죠. 경찰은 골프장 내장객 명단 등을 통해 성추행 혐의 가해자 확인에 나섰습니다. 골프장 측은 이제서야 성추행이 있으면 즉각 신고하라는 지침을 공지했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인천의 한 쇼핑몰 공사장에서 천장에 유리를 설치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안전고리도 없었고 유리를 설치하려고 오히려 추락을 막아줄 안전망을 걷어놓은 상태였습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쇼핑몰 공사장. 어제 오전 10시쯤 50대 근로자가 20m 높이에서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외상성 심정지로 판단해가지고 CPR 하면서 병원 이송한 걸로.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이 남성은 하청업체 계약직 직원으로 당시 건물 천장에서
채광용 유리창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크레인 기사가 유리를 들어올리며 설치 위치를 잡기 위해 신호를 주는 역할이었습니다. 이 남성은 작업 중 건물 천장을 오가다 발을 헛디뎌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 당시 이 남성은 추락 방지용 안전고리를 하고 있지 않았고 안전망은 설치돼 있었지만 작업을 하던 지점에는 걷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안전망을 설치를 해놨었는데 그거를 걷어내야만이 이제 또 다음 유리도 넣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작업을 하려면 이제 그걸 걷어야만이 작업이 되고 이렇게. 노동청은 현장 안전관리가 소홀했다고 보고 작업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전면 작업 중지는 예외 조항이라서요. 원칙이 부분 작업 중지예요. 그래서 그 사고 난 부분 작업 중지했습니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고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업체 대표를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명찬입니다. 나는 방문하지도 않은 병원이나 약국에서 누군가 몰래 내 이름으로 마약성 약물을 처방받고 있습니다.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 처방 용량을 제한했더니 다른 사람 명의로 처방을 추가로 받는 건데요. 그러다 적발이 된 사례만 5년 동안 8,000건 정도입니다. 조명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 송도에 사는 A씨는 올해 초 연말정산을 하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간 적도 없는 부산 서면의 내과의원, 경남 거제의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고 돼 있던 겁니다. 약국 역시 부산과 거제 일대에 있는 곳들로 A씨가 방문한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알아보다가 뜻밖의 말을 들었습니다. 단순히 전산 오류라고 생각이 들어서 확인 좀 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아니다. 여기 방문하셔서 진료받고 수면제 타가셨다. 다른 사람이 A씨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의료기관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았다는 겁니다. 이 같은 명의 도용은 2019년 11월 처음 시작돼 지난 5월까지 40차례나 확인됐습니다. 수면 장애는 전혀 없는 사람인데 누군가가 제 이름을 도용해서 이런 항정신성 약물은. 수사 결과 A씨가 과거 방문했던 병원의 한 간호조무사가 A씨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해 도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면제를 처방해준 병원과 약국은 별도의 본인 확인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갖고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인 줄 알고 주는 거죠. 이름을 부르면은 그분이 대답을 하니까. 해당 수면제는 졸피뎀 성분이 쓰인 향정신성 의약품, 즉 마약류로 중독성이 강력해 한 달 처방량이 최대 4주, 28알로 제한돼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약물에 중독됐거나 의존하는 이들이 타인 명의까지 도용해 약물을 추가 처방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5년간 의료용 마약류 부정 처방이 적발된 사례는 8,000건에 육박합니다.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가 없습니다. 타인이 나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병의원과 같은 요양기관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전체 건강보험 명의 도용으로 범위를 넓히면 5년간 24만 5천여 건이나 돼 병의원과 약국의 본인 확인 절차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경기도 포천시의 한 공무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지하철역 예정지에 땅을 미리 샀다가 재판까지 받게 됐는데 법원이 징역 3년형을 선고하고 문제의 땅을 전부 몰수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보도에 이문현 기자입니다. 경기도 포천의 한 동네마트. 포천시 공무원은 지난해 9월 이 마트와 주변 땅 2,600제곱미터를 40억 원에 구입했습니다. 구매 대금 40억 원 대부분은 대출이었고 실제 투자금은 1억 5천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인근에 지하철역이 들어온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1년 만에 땅값이 100억 원까지 뛰었습니다. 이 땅은 지하철역 예정지에서 불과 50m 거리. 이 공무원은 땅을 구매하기 9개월 전까지 포천시에서 철도 노선 계획을 수립하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경기 북부청은 지난 4월 내부 정보로 땅 투기한 혐의로 이 공무원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당시 공무원은 포천시 보도자료와 언론 기사 등을 통해 누구나 지하철역 예정지로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비밀 정보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의정부 지방법원은 이 공무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00억 원대 부동산에 몰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철도 관련 업무 중 전철역 예정지 변경 사실을 알았고 예정지 정보가 시세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산 점을 볼 때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땅 구입 자금의 거의 대부분을 대출받은 사실을 지적하며 시가 상승에 대해 상당한 확신을 하지 않은 이상 부동산을 사지 않았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이 공무원은 지난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 의혹 이후 시작된 정부 조사로 구속된 첫 번째 사례로 관련 사건에서 부당이득 몰수 판결이 나온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성전환을 했다는 이유로 강제로 전역 처분됐다가 스스로 생을 정리한 고 변희수 하사에게 오늘 육군참모총장이 명복을 빈다면서 애도를 표했습니다. 또 성전환 병사를 위한 제도 개선도 다짐했습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성확정 수술을 받은 뒤 심신장애를 이유로 강제 전역을 당한 고 변희수 하사. 그의 죽음 이후 7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육군 참모총장이 애도의 뜻을 밝혔습니다. 고 변희수 하사의 그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도 애도를 표시합니다. 남 총장은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군의 강제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에선 정당한 판단이었다며 육군의 항소 여부는 아직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때 있는 육군 총장과 수뇌부들이 그때 있는 육군에서 가지고 있는 규정을 가지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군의 판단이 정당했다는 발언에 대해선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그 1년 전에 있었던 법령과 제도와 바뀐 게 있습니까? 바뀐 게 없습니다. 바뀐 게 없는데 적법하고 옳았다. 남 총장은 성전환 장병을 위한 제도 정비의 방향을 국방부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성전환 장병 실태조사에 따르면 109명의 군 복무 경험자 중 29.5%가 관심사병으로 분류됐고 12.4%가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당했다고 답했습니다. 테네스랜드 병사가 실제로 군대를 들어오면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지, 어떻게 대우해야 되는지 복무 규칙은 없거든요. 지난 3월 서욱 국방장관도 성전환 장병 군 복무 정책의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어려운 환경에 처해서 갈 곳이 없는 아이들에게 집이 되어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정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청소년 쉼터인데요. 그런데 가정폭력과 학대에 시달리다 쉼터를 찾은 아이들이 오히려 이곳에서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손은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의 한 청소년 쉼터. 부모의 학대를 피해 이 쉼터를 찾았던 A씨는 입소 전 또 다른 가해를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학교 성적과 전과 유무를 묻고 성관계 경험과 성적 지향에 대한 질문에 답해야 했던 겁니다. 쉼터에 오게 된 자신의 상황과는 무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담사들이 이런 사적인 정보를 근거로 자신이 진짜 피해자인지 아닌지를 선별했다는 게 A씨의 주장입니다. 그 물음에 싫든 좋든 대답해야 했습니다. 당시 학교 밖 청소년이었던 저는 가정폭력과 학교 밖 청소년의 연관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고 반복되는 가정폭력을 피해 쉼터에서 지냈던 또 다른 청소년은 가정 복귀를 강요하는 2차 가해를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처벌을 원하는 피해자에게는 선처하면 안 되겠냐, 그게 얼마나 부모님께 불효냐 등의 발언으로 가해자를 변호하며 쉼터에서 지내는 동안 공개적으로 샤워 시간을 기록하고 수시로 소곡 검사까지 이루어졌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명백한 인권 침해라는 주장에 쉼터 측은 인권 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해당 쉼터 측은 입소 설문과 상담은 여성가족부 매뉴얼에 따른 것이고 아이들에게 가해 부모와의 합의를 강요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대구시는 관내 청소년 쉼터 6곳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이 1살과 3살 된 손자 2명과 함께 추락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자들을 데리고 투신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혼 절차를 밟고 있던 아이들의 부모는 양육권을 두고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윤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금정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화단 근처에 국화꽃 3송이가 놓여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60대 남성 A씨가 1살과 3살 난 손자 2명과 함께 이곳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들은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손자들과 함께 아파트 15층 옥상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CCTV를 확인했다면서 할아버지가 손자들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아빠지. 그러는데 소리 좀 많이 났어. 아이들 부모는 이혼 조정 절차를 밟고 있었고 양육권 때문에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육권을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양육비 때문에 양육권을 못 주시겠다 그래가지고. 이혼 숙려 기간 동안 부모가 각각 45일씩 아이들을 돌보기로 했는데 아이 아빠가 아이들을 데려간 지 25일 만에 사고가 벌어진 겁니다. 그 할머님이랑 얘기해봤는데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더라. 경찰은 유족과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2달 전 충북 충주에서는 채석장에서 날아든 돌이 마을을 덮치면서 해당 채석장에 한 달 동안 영업 정지 처분이 내려진 일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충주시가 이 정지 기간을 다 채우기도 전에 영업 정지를 해제해줘서 작업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지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북 충주의 한 마을. 지난 8월 인접한 채석장에서 돌이 날아들었습니다. 주택 지붕이 뚫리고 닭장과 버스 정류장 등 곳곳에 돌이 튀었습니다. 충주시는 지난달 3일부터 한 달 동안 돌을 채취하지 말라며 채석장에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정해진 기간보다 엿새 앞서 채석장은 작업을 재개했습니다. 충주시가 감경 처분을 내린 겁니다. 채석장에서 안전 조치를 위한 시험 결과와 재발 방지 계획을 제출해 처분 기간을 줄여줬다는 것입니다. 관리 감독을 해서 이러한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하는 목적이 더 크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처분 기간 단축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주민들은 격분했고 결국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주민을 많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 해명도 안 하고. 주민들은 허가권자인 충주시에 내년 6월까지 예정된 토석 채취 기간을 끝으로 영업을 마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치를 취하고 한 달이지만은 우리 동네 전 주민은 석산을 이제 그만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충주시는 모든 결정을 규정에 맞춰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전에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점은 사려 깊지 못했다며 사과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요즘 에어컨 같은 전자제품도 인터넷을 통해 구입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런 경우 보통 판매업체가 아니라 별도의 외주업체를 통해서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하면 판매업체가 자신들 잘못이 아니라고 떠넘겨서 보상을 받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현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거실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바닥은 온통 물바다입니다. 부서진 콘크리트엔 곰팡이가 가득 피었습니다. 지난 6월 이후 넉 달 내내 비만 오면 벌어지는 일입니다. 비 올 때마다 1층에 물이 새가지고 박스도 대놓고 종이도 대고 그다음에 양동이 같은 거 수십 개를 갖다 놓고 이게 지나면 지날수록 더 늘어나가지고요. 원인은 지난 여름 2층에 설치한 에어컨 호스였습니다. 에어컨 설치 기사가 실외기 연결 호스를 우수관을 관통하게 잘못 연결하면서 1층으로 빗물이 새는 겁니다. 복구 비용만 최소 2천만 원. 판매업체에 보상을 요청했더니 위로금 200만 원밖에 못 준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설치로 인한 하자 보수는 외주를 준 설치업체의 잘못이지 자신들과는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네들한테 청구를 하게 되면 위로금을 못 주고 기사한테 청구를 하게 되면 이제 인적사항이나 그런 걸 가르쳐 주겠다. 근데 그 위로 금액이 너무 작아가지고 에어컨을 판매한 인터넷 사이트 어디에도 설치 기사의 소속이나
하자 보상에 관련된 안내는 없었습니다. 최근 3년간 한국 소비자원에 접수된 에어컨 관련 피해 구제 신청 954건 가운데 이런 설치 관련 피해 건수가 379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전제품 설치 하자로 인한 피해는 사업자가 손해배상하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에어컨 구입과 판매 계약에 설치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판매업체에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소비자가 부른 게 아니고 판매업자가 설치업체를 보낸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것은 이제 판매자한테 물을 수밖에 없죠, 책임을. 하지만 판매업체가 끝까지 보상을 거부하면 소송을 제기한 것 말곤 구제 수단이 없어 피해 보상 규정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게 소비자원의 설명입니다. MBC 뉴스 현주호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처음으로 치러진 부산국제영화제, 단계적인 일상 회복을 내건 이번 영화제에서 새로운 변신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밀폐된 극장을 벗어나서 부산의 여러 명소들에서 즐기는 영화 관람, 영화 팬들의 반응도 좋다고 합니다. 조민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선선한 가을밤, 패들보드를 탄 사람들이 천천히 노를 저어 바다로 나갑니다. 바다 위 정박 포인트에 멈춰선 수십 명의 사람들은 이제 해변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을 바라봅니다. 바다 위에서 보드를 탄 채로 영화를 관람하는 이색적인 프로그램에 참가한 겁니다. 가을비가 내리는 부산역 광장. 비가 오는 와중에도 많은 시민들이 이곳 야외극장에서 영화를 즐겼습니다. 마침 상영된 영화는 프랑스 고전 쉘브르의 우산입니다. 마치 영화처럼 비옷에 우산을 받쳐든 시민들이 야외극장에서 색다른 영화 관람을 즐깁니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가 만들어낸 진풍경인데 집 근처에서 우리 동네에서 영화제를 쉽게 즐길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새롭게 마련된 동네방네 비프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부산역과 시민공원 등 부산의 명소 14곳에서 매일 밤 영화가 상영됩니다. 음악 영화도 보시고 아시아 영화도 보시고 이렇게 다양한 영화들을 시민들과 함께 즐겼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런 행사를 마련했고요. 영화를 선정한 프로그래머가 설명을 곁들이거나 감독이 직접 행사장에 나와 시민과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시민들의 반응도 호의적입니다. 해운대나 센타운까지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아서 이제 영화를 접하기가 굉장히 좋은 환경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답답한 실내 영화관을 벗어나 시민들에게 더 가깝게 야외로 나간 부산국제영화제가 위드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관람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민입니다. 최근 나흘 사이에 홍콩에 강력한 태풍이 2차례나 강타했는데요. 공공기관과 직장, 학교가 문을 닫았고 증시도 개장하지 못하는 등 도시 전체가 마비됐습니다. 신정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파도가 난간을 넘어 무섭게 들이칩니다. 인적이 끊긴 도심 곳곳은 물바다로 변해버렸습니다. 어제 오후 대형 태풍 콤파스가 홍콩에 상륙했습니다. 현재 기상대는 최고 10단계 중 8번째로 높은 8호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홍콩 전역에서 1명이 숨지고 최소 7명이 다쳤습니다. 공공기관과 직장, 학교가 문을 닫았고 증시도 개장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버스와 선박 운영이 중단돼 현재 지하철 일부 노선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8일에도 태풍 라이언록이 강타했는데 하루가 지나서야 8호 경보를 발령하는 바람에 등교한 학생들이 몇 시간 동안 학교에 발이 묶이고 공사장에서는 장비가 쓰러져 노동자가 숨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MBC 뉴스 신정연입니다. 브라질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아마존 열대우림을 파괴했다는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에 고발이 됐습니다. 2019년 취임한 이후 축구장 300만 개가 넘는 규모의 열대우림이 사라졌고 이로 인해서 극심한 가뭄과 홍수, 대형 산불까지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임소정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온 하늘을 뒤덮은 모래폭풍. vai fazendo desastre total. 강물은 너른 대지를 집어삼켰습니다. Se acabou tudo. 극심한 가뭄과 홍수, 양립할 수 없을 것 같은 재해가 올여름 브라질을 덮쳤습니다.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가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아마존은 보호소나로 정부 들어 급격히 파괴됐습니다. 취임 전 10년간 6,500제곱킬로미터이던 벌채 면적은 취임 이후 1,500제곱킬로미터로 2배 가까이 증가했고 농경지를 확보하기 위한 방화로 지난 5월에만 2,600여 건의 산불이 발생하는 등 대형 산불도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 2년 9개월 동안 이렇게 파괴된 열대우림만 축구 경기장 330만 개 규모인 24,100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한 연구팀은 아마존이 지난 10년간 내뿜은 이산화탄소량이 흡수한 양보다 20%나 많다며 지구 허파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밝혔습니다. A gente já está vendo claramente retrocessos ambientais cada ano e isso é extremamente triste, principalmente para nós ativistas ambientais.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취임 당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며 아마존 고속도로 건설 등 개발 계획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불법 체벌, 불법 금광 채굴 등이 만연하게 된 이유입니다. 환경 관련 예산도 삭감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조성한 아마존 보호기금도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해 운용을 중단시키더니 지난 4월 열대우림 보호 대가를 받아야겠다며 다시 돈을 요구했습니다. We are proud to conserve 84% of the Brazilian Amazonian biome. Brazil is at the very forefront of efforts to tackle global warming. 국제환경단체 올라이즈는 아마존 파괴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보우소나루 대통령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고발했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서울의 지하철 전동차 석 대 중에 2대가 20년 넘게 달렸습니다. 오래될수록 고장도 많고 당연히 안전도 걱정이죠. 새로운 전동차로 교체를 하려고 계약까지 마쳤지만 길게는 1년이 넘도록 납품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홍익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열차에서 뿜어져 나온 매캐한 연기가 승강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객차 외벽은 검게 그을렸습니다. 전기장치에서 불꽃이 튀고 연기가 나면서 승객 1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이 전동차의 생산 연도는 1990년, 기대 수명 25년을 넘겨 28년째 달리다 결국 불이 붙은 겁니다. 열차가 멈추거나 갑자기 전등이 꺼지고 황당하게 객차 문이 열리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노화가 되면서록 고장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핀문 고장이라든가 동력을 전달하는 것에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고. 서울 지하철 전동차의 평균 사용 연수는 19.6년, 3대 중 2대가 20년 넘은 노후 차량입니다. 새 전동차로 왜 교체가 되지 않는 걸까?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2018년 2, 3호선 새 열차 196칸 구매를 계약했지만 지금까지 넘겨받은 건 불과 6칸입니다. 2019년 5, 7호선 336칸도 계약했지만 현재까지 단 한 칸도 납품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열차값은 이미 업체들에게 각각 500억 원과 1,700억 원, 34%에서 46%를 지급했습니다. 물건은 못 받고 물건값만 내고 있는 겁니다. 업체들은 코로나19 여파로 중국 등 해외 부품 조달이 늦어졌다며 최대한 서두르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공정관리를 하면서 그 납품 기한도 충분히 염두에 두면서 지도 감독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는 것도 있어서 서울교통공사 측은 대금을 먼저 준 건 중소기업 어려움을 줄이자는 정부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노후 지하철 교체는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고질적인 문제였고 지금도 일부 지하철들은 수명을 넘긴 채 땅 밑을 달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낮에도 서늘함이 감돌더니 다시금 따스한 햇살이 퍼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풍이 산맥을 넘어서면서 서쪽 지방의 기온을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내일 낮 동안에도 가을볕이 비추겠고요. 서울의 낮 기온은 23도, 광주 26도로 오늘만큼 오르겠습니다. 단 해가 지면 금세 서늘함이 감돌겠습니다.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만큼 옷차림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올가을은 날씨 변덕이 유독 심한데요. 이 계절을 느낄 새도 없이 추위도 서둘러 찾아올 모양입니다. 이번 주말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서 비가 온 뒤 한기가 강하게 밀려오겠고요. 이 비의 양이 많진 않겠지만 특히 일요일 아침에는 중부지방에서 한파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또 내륙 산지는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아침 출근길 내륙지방에서는 옅은 안개가 끼겠고요. 낮 동안에는 파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6도, 부산 1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3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고 대구와 광주는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토요일에 대부분 지방에서 비가 온 뒤 오전에 서쪽 지방부터 점차 비가 그치겠고요. 일요일 아침 서울의 최저 기온은 무려 1도까지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